오늘 그 김용삼 기자님 강의 들어보니까 참 이 나라가 국제 정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참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냐 국무총리 책임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이 망한 것을 국무총리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족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 책임이죠, 고종. 우리가 국제 정치를 모르면은 아주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제 정치를 모르면은 정말 엉터리 예측이 됩니다. 저는 1940년대에 이제 일본이 내일 모레 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말 그 수재들, 천재들, 이 사람들이 친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일해야 된다. 그래갖고 일본군 전쟁터에 나가는데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 좋아서 그랬을까? 정말 친일파에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만약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본은 패망한다라는 것을 알았어도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을까? 이광수라는 사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일본이 몰아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덤비다가 피해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곧 일본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한테 곧 해방이 되니까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국제 정치를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 이렇게 완전히 틀리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 처방이 좋은 처방이 나옵니다. 진단을 틀리게 하면 좋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김용삼 기자님의 강의를 이제 120년 전 강의인데, 저는 이제 120년 건너와서 오늘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이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정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또 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쟁이란 정의와 또 다른 정의 간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냥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정의가 이기는 거야. 그런 거는 국제정책이 없습니다.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인데, 이긴 나라들이 자기 것을 정의라고 그러고 진 것을 불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면 불의가 되는, 제가 그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그 청일전쟁이 우리 김용삼 기자님 말씀으로 1894년, 95년 얘기입니다. 그 청일전쟁 후에 한 4년, 5년쯤 됐을 때 러시아의 외교관이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쓴 거가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자료가 일본 거예요. 청나라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러시아 외교관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일본 자료를 인용해서 쓴 책이구나. 그래서 좀 왜 그럴까 하고서 좀 의심을 가지고 썼는데, 한참 읽다가 결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기죠. A하고 B랑 싸웠다고 치겠습니다. A가 이겼어요. B가 지고. 그런데 둘이 전부는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외교관이 둘 다 전쟁의 역사를 쓰는데, 그래도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은 이긴 나라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진 나라가 더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학자들이 쓴 역사보다 일본 이긴 자가 그래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일본 거를 더 많이 참고했다라고 뭐 변명 아닌 이유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역사, 정치 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한판 붙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중국 편에 서자고 그러는데 옛날에 러시아 편에 서자고 했던 고종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지금 그 당시에 120년 전에 국제사회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정의와 불의는 원래 구분이 못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류가 이거 말썽꾸러기야 했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이거 말썽꾸러기야. 이놈 더 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의 주류였던 영국, 그리고 그 주류에 붙었던 미국, 그리고 거기에 또 붙었던 일본이 막아야 되려는 세력이 러시아고, 그 러시아는 그 주류에 대해서 반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러시아가 말썽꾼이야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말썽꾼의 편에 붙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120년 전에 러시아 취급을 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 말썽쟁이네. 가만 놔뒀더니 막 난리가 나고 있네. 이거 손봐야 되겠어. 라고 미국이라는 주류 세력, 그리고 미국에 붙어있는 일본이라든가 영국, 프랑스가, 호주가 미국 쪽에 붙어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둘이 싸우면 중립이야. 또는 여러모로 봤을 때 중국 편인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 120년 전 같은 그런 나쁜 운명으로 가는 그런 단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그런 연구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죠. 뭐 누구나 봐도 다 알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긴 편에 붙는 게 좋거든요. 그건 상식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긴 편에 붙어야 됩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제가 말했는데 이긴 편에 붙어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그래도 말랑말랑한 나라가 더 좋습니다. 강대국인데도 성격이 독일 성질 있죠? 일본 성질 있죠? 러시아 성질 있죠? 미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센데도 막 덤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질이 좀 덜해요. 성질이 덜합니다. 반미되면은 막 하는데 반중되면 못 하잖아요. 왜? 반중되면 하면 그 다음날 그냥 마늘 수입 금지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미국한테 반미되면 아무리 세게 해도 뭐 수입 금지합니까? 현대자동차 안 사 그럽니까? 바로 국가들이 스타일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친구로 할 거냐, 이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뭐 정치 체제, 지정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가 평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 이후에 한반도가 평화가 왔다, 평화가 꽃피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시꺼먼 구름이 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디에서 부딪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부딪히죠. 근데 우리가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끼리 결정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부분 외세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등의 힘이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데 그 번개가 칠 것이 아무리 봐도 한국인데 우리가 금년봄부터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김정은이가 통 크게 외교를 벌이고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가 올 거고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온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한국을 중심으로 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정말 기분 나쁘지만은 올바르게 말하자면은 세계의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온다가 아직까지 역사로 봤을 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이 맞느냐? 우리 힘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리냐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붙을까? 중국 편에 붙어야 되겠어. 그러면 중국이 이기는 날, 또는 내가 미국 편에 붙어야 되겠어. 그럼 미국이 100% 이긴다면은 그때 우리는 자주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붙어도 그 나라들이 너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세,
대세를 파악하고 우리가 줄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해요. 한 5, 6년 전에 오늘 제가 한 말을 어디 가서 강연했으면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신문도 안 보나? 지금 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어. 아직 곧 중국이 세계 1등이 될 텐데,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지금 지는 태양 붙잡자고 저 말하는 사람은 뭐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비판을 당했을 거예요. 제가 5, 6년 전에도, 저는 10년 전에도 미국의 세기는 오래 간다.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들의 손자가 할아버지 될 때도 미국은 1등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0년 이상, 어떤 사람은 500년이라고 쓴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미국은 당연히 1등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은 떴으니까 지는 거 아니냐? 예, 미국은 뜬 태양이죠. 일단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제 질 겁니다. 세계 역사의 법칙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이 몇 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지금이 오후 6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시계는 저녁 6시다. 이제 황혼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중국이라는 태양이야. 저는 지금 미국이 몇 시냐? 아침 10시라고 보겠습니다. 아침 10시, 11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근거를 대고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제가 그 근거들을 많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둘이 싸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기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썼는데, 놀랍게도 이 책이 우리가 보통 그 정치학 책은 1,500권 팔린답니다. 한번 찍으면 한 번 겨우 파는데 이거는 한 8,000권쯤 나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정훈도서로 해가지고 병사들이 돌려 읽고 있는 이런 책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깨는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학자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반미적인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최악의 반미 국가 그러면 프랑스를 치는데,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문화일보가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델 대신 중국 모델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라고 우리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기소르망 교수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다.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관시의 나라가 뭡니까? 너 내 후배야. 너 나랑 고향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런 나라가 1등이 될 수 있나요? 관시는 1등까지 못 갑니다. 관시의 최대는 2등입니다. 1등은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정말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은 5년간 유효하답니다. 너 하버드 대학 나왔냐? 그래, 그 끝발이 5년 가요. 그 다음에는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합니다. 잘했느냐. 네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왜 저쪽 그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만 대학 나온 놈보다 못하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직업 쓸 때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잘 안 씁니다. 나이 한 30 넘어가면은 27살 때 하버드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1등을 하는 겁니다. 왜? 공정한 경쟁과 정확한 논리, 룰, 관시가 아니라 관시 가지고 안 되죠. 관시 가지고 2등밖에 못하는 겁니다. 1등은 못하는 거다 하는 그 얘기죠. 누구도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 미국의 파워가 요즘 들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망했냐? 그럼 망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이거 봐,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미국이 망하고 있다고 보는가 보지? 근데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 않는가? 요새 중국의 부상이란 말이 얘기를 막 대고 있죠. 중국은 빈곤한 국가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 10명이 100만 원 버는 사람 10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900만 원 버는 사람 한 사람 사는 동네보다 더 부자죠.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죠. 중국이 14억을 곱하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2등이 된 겁니다. 14억을 곱하니까 일본은 1억 2천만 곱하니까 중국보다 못한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하루에 얼마씩 수익하십니까? 하루에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구에서 하루에 100달러를 더 쓰는 나라가 두 나라 있더라고요. 노르웨이하고 스위스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100달러를 넘게 쓴대요. 평균. 그 다음에 3등이 미국인데 97달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하루에 평균 97이면은 대충 잡아서 그냥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더 되는데 그럼 셋이 사는 집이 한 달에 1000만 원 쓴다는 소리예요. 그게 미국의 딱 중간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쓰고 사는 집이 미국에서 중간 사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년에 하루에 35달러씩 썼더라고요. 3만 한 7, 8천 원. 그게 한국 사람 평균입니다. 거기 썼으면 대한민국에서 딱 중간입니다. 중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지금 부자 나라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작년 1년 동안 하루에 쓴 돈의 평균은 6달러 58전. 7,000원. 7,000원. 쉽게 커피 2잔. 저는 그 글 읽은 다음에 커피 2잔째 되면은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중국 사람이 하루 쓰는 돈을 나는 지금 커피 2잔에 옷값, 버스비, 밥값 다 쳐서 그러니까 아직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빈곤하더니 주요 G2라고 올라선 나라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G2 전체를 보지 말고 다 비교해서 봐야지 올바른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작년에 1인당 59,745달러, 중국 사람들은 8,582달러, 한국인들은 29,730, 한국이 중국보다 거의 3.5배에서 4배 정도 잘 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 너희 아버지 월급이 3분의 1로 줄은 것이 중국이야. 우리 반 학생들 많은데 너희 아버지 월급이 다 3분의 1로 줄었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데이터 봐야 됩니다. 금년 3월 8일 날 중국의 왕이라는 외교부장이 그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미국과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매일 미국한테 덤비던 나라가, 덤비던 외무장관이 저 사람은 특히 한국을 무시합니다. 한국을 나라로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무슨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자꾸 북한 편을 드니까 중국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가면은 오지마, 네 설명 불필요해. 근데 왜 자꾸 미국 편 들어? 그러면서 중국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미국만 없어지면 너 손볼 거야. 미국만 없어지면 너를 손볼 거야.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줬죠. 미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없어지면 중국한테 손보임을 당하겠구나. 그 말을 중국 사람들은 직접 합니다. 그런 외무장관이, 외교부장이 자기네들은 세계 제일 큰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니까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그때 관세 붙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몇백억 달러 관세 한 300억 붙이기로 했는데 그거 며칠 전이에요. 철강 관세 제발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철강 관세를 붙여버렸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1년에 5,050억 달러를 미국에 팝니다. 미국은 1,300억 달러를 팝니다. 그래서 3,750억 달러가 미국이 적자입니다. 미국이 내는 전체 적자의 절반이 중국한테 나오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 너는 무언가 지금 공정하지 않게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균형하게 결과가 나오지. 너네는 있는 힘 다해서 우리 물건 안 사고 그리고 니네 물건은 있는 힘 다해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반칙으로 원래는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반칙으로 6,000원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00원 받아. 그래야지 올바른 거야. 중국이 10,000원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40% 붙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45%입니다. 붙이면은 강제로 중국 물건이 미국에서 10,000원에 팔리게 되겠죠. 6,000원에 파는 거가. 그럼 미국제도 10,000원, 중국제도 10,000원. 그럼 어느 나라 거 사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너네 지금 불공정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관세를 올리든지 값을 올려. 그럼 미국에 못 팔죠. 그럼 못 팔면 미국하고 장사하는 나라 중국은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우리는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한다. 그리고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남인가,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좋아. 근데 미국이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라 애국적으로 노력하자. 미국은 미국 애국자가 될 테니까 유엔에 오신 여러 나라 대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애국적으로 하십시다. 이제 미국이 누구 도와주고 이러는 거 잘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미국한테 대적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주저앉혀야 되니까 미국은 자기 편인 모든 나라들을 돌봐준 겁니다.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덤벼들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중국이 덤벼드는 거는 지금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이제 애국적으로 나가자. 바로 애국적으로 나가면은 중국이 이제 완전히 2등이 아니라 10등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 도와주고 이런 것을 더 이상 고만하겠다라는 그런 그 국제 정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니라 공산주의는 때려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의 말미에 트럼프가 반공주의자죠. 트럼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맨 마지막에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해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이죠.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유엔에서 연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지구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 아까 김영삼 선생 지도에 보면은 위는 다 빨개요. 남한만 파랗습니다. 이 꼬마 파랑이가 막았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그때 국제 외교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신이죠, 신. 어떻게 요만한 나라가 정말 아무 끝발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부터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켜 줄게를 보장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은 이승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관심이 돌아가잖아요. 왜 너는 미국은 그 이승만 박사처럼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늙은 지도자한테 쩔쩔매냐? 그래서 오히려 처칠이 미국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좀 대성공한 나라가 됐죠. 지금 이 제목이 신냉전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서 싸우죠. 왜? 덤벼드는 나라니까. 그런데 싸운다는 것을 공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너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경쟁하는 거고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 가서 한 40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 이제 너의 도전을 막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 도전을 내가 공식으로 막는 거야. 언제까지? 너희 도전이 끝날 때까지. 즉 중국이 체질 변화를 하든지 주저앉든지 그때까지 미국은 중국을 몹시 흔들어댈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월터 러셀 미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국 외교정책 분석가가 이것은 콜드워 2 어나운스먼트다. 제2의 신냉전을 선언한 문건이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이제 공식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막 나온 글자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만든 제목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그 도래를 결정지은 연설이 바로 이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얼마나 중요한 연설이냐. 이 월터 러셀 미드라는 학자가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의 이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는 연설문이 없었습니다. 그건 차마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련하고 싸우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고버초프 씨, 당신이 진정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그리고 이 문을 부시시오. 이 담을 부시시오. 그 얘기를 듣고서 미국 외교관들도 가슴이 철렁 앉았습니다. 이게 전쟁하자는 소리지 뭐예요. 고버초프 일로 와. 그리고 이거 부셔. 이 담을 부셔.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부시시오. 그 무시무시한 연설하고 이 연설하고 수준이 같은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 수상한테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무너뜨리시오라고 말한 거기에 해당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이 말에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국가 전체가 도둑질을 하는 나라야. 중국이 말이죠. 자기 기술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를 훔쳐서 그 미국은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개발했습니다. 100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중국이 그걸 훔쳐가지고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은 못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 싸구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2025년에 Made in China 2025 중국 제조 2025 그때 세계를 제조업으로 중국이 석권한답니다. 석권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 훔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가 대들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그거는 결단코 막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위구르하고 신장 같은 데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어. 그 인권 유린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중국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겠다는 세력들이 있는데 미국이 그 세력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펜스 부통령 언급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은 잘 살게 되면은 민주주의로 가고 자유가 되는데 너희들은 거꾸로 가냐? 보세요.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우리 그거 떠들지 말고 일합시다. 뭐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냥 막 몰아갔죠. 그런데 국민이 얼마만큼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넥타이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야, 나 대통령 장충식에서 뽑은 거 싫어. 우리가 한번 뽑아봅시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10%씩 30년 하면 됐지. 내년부터 3%라도 좋아. 토요일날 좀 놀고 삽시다. 그게 이제 국민소득 $10,000 되는 나라에서 나는 건데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옵니다. 근데 중국이 바로 거기 도달했는데 금년에 시진핑이 그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막 다 밟아 누르면서 오히려 민주화로 가지 않고 독재가 더 세지고 있다. 그를 펜스 부통령이 너희 나라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힘이 세지면은 점잖은 나라가 돼야지 힘이 세지면서 점점 깡패가 되면 어떡하니? 힘이 세지면은 점잖은 나라가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논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그러는데 저 나라들이 돈이 많으면 전쟁 안 한다. 저 나라들이 돈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그 방식으로 미국이 세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돈 많아지니까 일본도 독일도 돈이 많아지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독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점잖은 나라들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너는 뭐냐? 돈을 벌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해가지고 시진핑 딱 얼굴 그렸죠. 다주 차이나 플레이 페어, 이 중국이 지금 게임을 제대로 하는 거야. 샤프 파워, 슈퍼 파워가 아니라 힘이 세질수록 좀 말랑말랑하고 좀 다른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해야 되는데 철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의 여론입니다. 중국이 그 펜스 부통령 말대로 이제 그만큼 살게 됐으면은 좀 이웃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원조도 해주고 그래야지. 넌 뭐냐 지금 더 깡패가 되고 있어. 예.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어. 이제 너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막을 거야. 제2의 냉전을 선언하다.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문. 이거 앞으로 유명한 에치슨 선언보다 더 중요한 역사에 남는 연설문이 될 겁니다. 예.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고버초프 씨, 당신이 평화를 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말한다면, 당신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버초프 씨, 이 문을 여시오. 고버초프 씨, 이 벽을 허무시오. 그러고 나서 딱 2년 만에 소련 날아갑니다. 예, 나중에 몇 년 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연수로 2년 만에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펜스 부통령의 연수로 몇 년 만에 중국은 그 씩씩한 중국은 뭐 와해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 해군이 열심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 앞바다로 쫙 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랑 이번에 그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그 무역협정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중국과의 무역을 가급적이면 줄이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하고는 장사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세 번째는 그 중국이 말이죠. 1대1로라는 걸 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그것을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한 나라한테 이거 한국 개발해 줄게. 그럼 그 나라가 한국 개발을 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빚은 그래도 네가 갚아야 돼.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갚을 빚이 어디 있나요? 가서 뺏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뺏고 만들어주고 뺏고 그것을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간 나라들이 땅을 뺏기는 거예요. 중국 보고 철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철도는 우리 거. 그게 이제 권리를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미국이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가난한 나라들이 돈이 없으니까 중국 거를 그냥 받아들여다 땅 뺏기고 철도 뺏기고 그래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 이름이 영어로는 Build Act, 건설법. 가난한 나라의 길이라든가 항구를 미국이 만들어주고 이자는 거의 받지 않겠다. 그 중국이 1대1로를 그냥 가서 직접 막아버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드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가 나와서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그런 기지 만들고 이런 것을 막겠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조치가 나와서 직접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를 선언하면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합니다.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질적으로 싸움으로 가는데 이걸 미국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다 지지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아주 멋있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월터 러셀 미드 박사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저 사람이 쓴 아주 훌륭한 미국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 정책을 하는데 아주 그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독일이 왜 전쟁을 했을까? 일본은 왜 전쟁을 했을까? 저것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런데 전쟁을 해서 돈 버는 거가 이제 강도의 짓이죠, 강도. 그런데 내가 세상을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어. 전쟁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장사해서 돈 버는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이 1945년에 세계를 딱 점령했을 때 미국은 과거의 강대국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배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일본 망했는데
이놈을 가서 내가 쥐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올 것이 아니라 얘한테 돈을 주자. 그래서 이놈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자. 단 해군은 가지면 안 돼. 육군도 가지면 안 돼. 왜? 너는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라가 커지면 또 옆에 있는 거 가서 뺏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독일, 너도 지금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장사꾼으로 일어나.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사꾼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칼은 나만 들고 있어. 독일이 우리가 무역하러 가는데 해적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일본이 우리가 장사하는데 그러면 해군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다 해줘. 그래서 미국이 만든 세계는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정글이에요. 가만 놔두면 일본 크고 독일 크고 영국 크고 그래서 딜이 싸우고 뭐 뺏고 난리가 나는 게 그게 국제정치의 일반 정상인데 미국이 세계를 맡았을 때는 국제정치가 그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깡패들이 나오려고 미국에서 다 눌렀어요. 저쪽에서 나오면 가서 또 누르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을 국제정치학자들은 역사 이래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의 냉전사를 연구한 루이스 게디스 교수는 그 70년을 공부하면서 책 제목을 Long Peace, 긴 평화의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정말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강대국들이 전쟁을 안 하는 시대도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전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조그만 전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땅에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이 나빠요. 그런데 세계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괜찮았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합니다. 왜? 미국이 야 이제 나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피곤해서 못하겠는데가 하나 있고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책이 The Jungle Grows Back입니다. 요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책인데 정글이 되돌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하던 정원사의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미국이 끌어온 세계는 정글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정원사 노릇을 미국이 했습니다. 잡초 나오면은 사담 후세인 나면 가서 깨고 김일성이 되면 또 깨서 깨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힘도 세고 이 책이 그래서 정글이 돌아오는데 이 저자는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쓴 책입니다. 더 좋아. 그러니까 미국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더 계속해야 돼. 트럼프가 나 이제 안 할래 그러고 있는 것이죠. 또는 내 너 도와줄 텐데 너 돈 많으니까 너 돈 좀 더 내. 더 내. 그렇게 지금 미국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그래도 미국이 계속하는 게 좋다. 국제정치는 정글이라는 말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저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정말 우리가 정말 되새겨야 될 말들이 나옵니다. 딘 애치슨이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예. 착한 아이가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요새 보면 우리나라는 착하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하면은 건드리겠어? 착한 나라 안 건드리는 게 국제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착하지 못해서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그러고 살았나요? 착하지 못해서? 힘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세상에서 정글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그렇죠. 정글에서 쓰러지면 죽습니다. 정원에서 쓰러지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정원이 정글로 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세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꽃이라고 칩시다. 이 꽃이 그냥 살아있으려면은 잡초라든가 넝쿨보다는 힘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제일 센 힘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가 자라면 가서 뽑아주거나 잘라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근데 앞으로는 야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안 해도 되겠어. 나는 너무 세거든. 뭐 나 혼자 괜찮으면 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지금 뭐 헷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하지 않았다는 통계학입니다. 1970년에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4분의 1이었습니다. 2016년에도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1970년서부터 지금 50년 동안 미국은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교수님, 왜 1970년부터 하세요? 1945년부터 해야지. 1945년에 미국은 GDP가 세계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 지금 25% 됐으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예,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1945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정말 전쟁에 이긴 나라, 진 나라가 전부 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나서 다 뻗어 있었어요. 미국 혼자 서 있다 보니까 미국의 GDP가 지구의 절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들 야 이것들 다 이게 당하면 다 망하면 안 돼. 이것들 살려줘야 돼 해가지고 돈 대주고 뭐 마샬 플랜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 제국들이 2차 대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을 1970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러져 있던 나라들이 다 일어섰을 때 그때의 통계가 맞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보니까 미국은 그대로 가더라. 그러면 미국을 왜 몰라겠다고 얘기하느냐. 아시아가 올라갔죠. 아시아가 올라간 부분을 유럽이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옛날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고 미국은 그대로 있고 아시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은 몰락하고 아시아가 일어선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유럽이 몰락한 부분을 아시아가 채우고 있다가 맞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말은 또 학문적으로 틀리는데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는 왜 틀리냐면은 미국은 한 나라고 아시아는 몇십 나라를 합친 거죠. 어떻게 한 나라와 몇십 나라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은 됩니다. 실제로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말은 돼요. 왜? 나라와 나라니까. 그런데 미국이 몰락하고 있고 아시아가 일어서고 있다? 아시아는 못 일어섭니다. 왜 아시아가 못 일어서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힘센 나라 세 나라를 한번 칩시다. 일본 역시 아시아에서 센 나라죠. 중국 센 나라죠. 인도 센 나라입니다. 일본 더하기 중국 더하기 인도가 3이 되면은 1 더하기 1에서 3이 되면은 아시아가 부상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더하기 중국은 1 더하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1 해야 맞습니다. 둘이 같이 컸는데 아시아의 힘은 0이에요. 왜? 서로 상쇄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1 더하기 중국 더하기 일본은 0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인도도 하니까 1이에요. 아시아 세 나라가 합쳐서 1입니다. 아시아가 그래서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왜? 라이벌끼리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우는 형제들이야 라고 마음 먹기 전까지는 아시아는 부상을 못합니다. 일본 부상할 수 있고 중국 부상할 수 있고 인도 부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 나라가 합쳐서 부상했다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세 나라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미국이 내 편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가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국이 커지니까 인도하고 일본이 미국 편이 돼가지고 미국은 널널해요. 일본하고 인도가 미국 편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 중요했는데 야 일본하고 인도가 내 편이기 때문에 네가 뭐 내 편 안 들어주면 뭐 그뿐이야 라고 한국의 가치는 줄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제대로 서야지 잘 붙들어야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좀 게임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뭐 실제 숫자인데 미국은 18조, 금년에는 19조입니다. 이건 재작년 거예요. 중국은 11조, 일본은 4조 9천억, 러시아는 1조 2,800억, 한국은 1조 4천억을 번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센 나라인 줄 알아요. 돈만 따지면 한국이 더 셉니다. 한국은 세계 11등, 러시아는 세계 12등입니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 그런데 금년에 석유값이 좀 올라서 러시아가 다시 11등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12등으로 밀립니다. 러시아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러시아는 그래도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지 않냐고. 돈 없으면 못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94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함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더니 아까 말한 그 우리 김영삼 기자님이 말한 블라디보스톡 거기 끝내주는 항구입니다. 소련 잠수함이 이렇게 딱 큰 놈이 있는데 100몇십 미터의 길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잠수함이 기울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해가지고 소련군 해군 대령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삐뚤어져 있는 건 맞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왜 잠수함이 왜 삐뚤어져 있니?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붕어 죽을 때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붕어 죽을 때 삐뚤삐뚤하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 돈 없으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미국이 야 너 친구니까 이거 줄 테니까 써.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세워두는 데만 하루에 10억 원 들어요. 그냥 쓰지 않고 세워두는 데만 1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쭉 알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2등부터 15등까지가 합쳐서 미국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 2등부터 15등까지 중에서 미국한테 덤벼들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나머지 13나라가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중국보다 10배 세다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동맹국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이 45개국입니다. 중국도 동맹국이 하나 있긴 있어요. 북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내가 이거 2017년 12월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점에서 저 책을 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가는데 서점에 갔는데 저는 서점 가면 이제 국제정치학 쪽으로 가죠. 근데 국제정치학에 꽂혀 있는데 보니까 제목이 윈드폴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횡재입니다. 횡재. 근데 왜 국제정치학 책에 횡재라는 제목이 있지? 해가지고 꺼내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대충 알던 얘기지만 이 정도 일주까지는 몰랐습니다. How the new energy abundance,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함은 upend global politics. upend는 뒤엎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 정치를 뒤엎어 놓았고 and strengthens America's power. 미국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미국에서 그 쉐일이라는 석유가 터져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는 수출해야 됩니다. 가스하고 석유를 수출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석유관 놓는다며 미국에서 배 타고 사오면 되는데 세계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거의 헐값에 세계 각국에 팔아먹는다. 일본은 그거 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는 러시아에다 가스가 놓고서 그걸 사오겠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러시아 가스관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러시아는 돈이 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지금 그 러시아 가스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가스비 좀 올려줘. 금년에. 아유,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날씨 추워지면 소련이 꽉 닿습니다. 그럼 가스가 쓰면 독일 사람 덜덜 떨잖아요. 아이고, 올려줄 테니까 가스 풀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거밖에 돈 벌 거가 없으니까. 뭐 텔레비 만들고 전화 만들어서 그 자동차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스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날씨만 추우면 올려달라고 난리치는 나라고 안 올려주면 막아버리고 그 독일이 이번에 미국 거 사오기로 했습니다. 미국 걸 사오게 되면은 뭐 미국이 이제 가스 파는 나라로 요번에 바뀐 겁니다. 10년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얘기예요. 그 미국의 가스가 터진 거는 2014년 여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만도 하죠. 세상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모릅니다. 2015년부터 미국이 석유가 세계 1등이 되어서 모르던 얘기네. 예, 미국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다 1등입니다.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를 자급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어디 가서 전쟁했습니까? 중동 가서 전쟁했죠. 왜?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니까.
그 중동에서 석유를 쥐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이 확보하려고 거기 가서 정말 그 40도도 넘는데 미군이 가서 싸운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조금 좀 엉성해 보이는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카터 독트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카터 독트린이 놀랍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가 미국으로 흘러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나온다면 미국은 군사력으로 이것을 처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카터 독트린입니다. 그 좀 나약하게 생긴 카터가 중동 석유가 미국으로 오는 일에 방해를 하는 세력은 미국이 군사력으로 상대해. 근데 카터 독트린을 마음껏 행사한 대통령들이 부시 또는 부시 아들들이죠. 그냥 중동 가서 나 막 박살내는 거가 이거 카터 대통령 독트린으로 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카터 독트린은 이제 끝이죠. 이제 네 석유 안 사와도 돼. 너네 석유 한 방울도 필요 없어. 그래서 중동이 석유를 생산했는데 그 제일 많이 사가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놈을 안 사가니 그냥 값이 110달러가 4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와장창 쓰러지는 거가 2015년이고 2015년에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가 있고 그 세계 돌아가는 기본 상식을 알면은 이거 누구 편에 붙어야 되겠다가 그냥 나오죠. 근데 러시아한테 석유를 사온대요, 이게. 앞으로 중동 석유 안 사와도 됩니다. 미국이 석유 혹시 몇 년 쓸 것 갖고 있는지 아세요? 널널하게 잡으면 500년입니다. 이게 뭐 20년 쓸 게 아니라 500년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 중에서 좀 소심한 사람들 계산으로 석유는 앞으로 200년 쓸 수 있고 가스는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정책 골칫덩어리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더운 데 가서 쌈 안 해도 돼. 그렇게 세계가 변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들, 이 책을 읽고 내가 작년에 석유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몇 권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인데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개발은 안 했지만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지금 이거 꺼내 쓸 수 있다. 싼 값에 꺼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 밑에 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 쓸 수 있는데 1리터에 10,000원입니다. 그거는 개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사오면은 1,5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왜 꺼내요? 바보지. 그런 기준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는, 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것이 더 많다. 좀 놀랍죠? 저도 이거 읽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석유 부전자원 데이터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미국 거, 캐나다 거 합치면은 전 세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거의 반미국이죠. 그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한다든가 에너지 때문에 전쟁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이제 미국에서 그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것들 화나도 괜찮아 하고서 15억이 화를 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라고 딱 선언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석유 안 사와도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이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저것들이 아무리 난리 쳐보자 미국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어. 이제는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조셉 나이라는 교수입니다.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또 개발됐는데 그 추정치가 무려 2조 배럴이라고 한다. 2조 배럴은 미국이 혼자 쓰면 300년 쓸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가 있는데 지금 새로 발견된 것은 300년어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 500년어치가 되는 거죠. 미국은 말이죠. 석유가 다 떨어질 줄 알고 석탄에서 석유를 뽑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가지고 휘발유로 만들어 차에다 놓으면 차가 가요.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미국의 석탄은 500년 쓸 양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왜? 물로 된 것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2차 대전도 사실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미국이 에너지를 꽉 막네. 그럼 뭐 에너지 막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양군도로 밀고 내려간 겁니다. 석유를 확보하려고. 그거 없으면 일본 산업이 다 죽으니까. 바로 아까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도시를 소련이 이제 그 1860년에 북경 조약한 다음에 그냥 뺏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 국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 보시면은 저쪽 두만강 끝에 17km가 러시아랑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공격하죠. 반나절이면 원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얼지 않는. 그래서 그걸 뚫어놓은 건데, 그리고 거기에 끝내주는 군항을 만들었는데 군항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방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어떻게 시 이름을 동방의 정복자라고 붙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해삼위라는 도시였죠. 그거를 동방의 정복자로 러시아가 이름을 바꿔놓다니, 국제정치는 그 레벨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아름다운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뻘건 것이 전부 다 쉐일 나오는데요. 쉐일. 이건 뭐 이렇게 재수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5억 년 전에 바다입니다. 바다. 5억 년 전에 바다인데, 그러면 바다 5억 년 전에 바다였으면은 그것이 이제 깔아내고 압력이 가해가지고 거기 물고기 시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화석 연료죠. 그런데 저게 평균 깊이가 3,000m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들은 이게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석유는 안 끝난다 그러는데, 경제학자라든가 또는 뭐 기술자들은 야, 그건 있으나 마나야. 그거 꺼내 쓰는데 얼마나 비싸니? 1리터에 석유 10,000원 되면 우리 차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소나타가 70리터 들어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70만 원씩 내면은 그거 어떻게 타요? 못하지. 그래서 돈이 맞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우디에서 사올 때 배럴당 100불일 때 60달러에 꺼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 오히려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뭐 환경 나빠질까 봐 얘네들은 이거 안 푸고 그냥 사옵니다. 싼 거. 이제 미국은 소련 망할 때도 석유 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소련을 멸망시켰는데, 석유가 모자른 미국이 석유를 가지고 소련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CIA 국장이 된 사람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윌리엄 케이시가 딱 됐는데, 윌리엄 케이시가 첫 출근하는 날 그 보좌관한테 그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져와. 근데 석유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하고 싸움하는 러시아가 신나는 거죠. 석유 파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가 옵니다. 석유상, 석유 좀 덮으지 그래? 석유 좀 덮으지. 석유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값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소련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죠. 그렇게 소련을 못 살게 군 겁니다. 야, 석유상, 석유 좀 덮어. 그럼 석유상이 그래요. 그럼 그 비행기 우리한테 줄 거요? 줄 테니까 덮어. 그래가지고 소련을 그냥 완전히 저유가로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마음 놓고 고유가 저유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왜? 석유 덜 풀면 올라가고, 지가 덜 풀면은 많이 풀면 내려가고. 그래서 소련 살려주려면 덜 퍼가지고 석유값 올리면 소련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살고, 중국을 골탕 먹이려면은 석유값을 확 올려주면 되죠. 그게 중국 골탕 먹이는 거죠. 소련 골탕 먹이려면 석유를 많이 생산해갖고 석유값을 내리면 되고. 근데 요번에 미국은 중국을 골탕 먹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중국이 더 세니까. 이쁘니까, 더 미우니까가 아닙니다. 1등은 오로지 2등하고 싸웁니다. 3등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왜 저러지? 중국이 2등이라서 저러는 겁니다. 중국이 3등이면 안 싸워요. 2등하고 싸웁니다. 그 미국이 생각했던 때 옛날에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그러다가 2등이 소련이었어요. 냉전. 지금은 2등이 중국입니다. 제2의 냉전.
신냉전. 그렇게 세계가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될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뭐 쭉 석유가 석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수님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겨우 석유 얘기하고 계세요. 석유는 말이죠. 마스터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스터 에너지. 여러분 이거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겁니다. 우리 저 태양광으로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전기만 만듭니다. 그래서 석유는 앞으로 100년, 500년 최고의 에너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1등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 또 영국 잡지에서 그래서 석유, 이게 석유 수치하는 거죠. 석유는 앞으로도 가장 값어치 있는 에너지인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21세기에는 어느 것들이 중요한 자원이 될까 해서 이름을 써붙였는데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여기서 미국 회사 아닌 회사가 있나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구 편에 붙는 게 좋냐? 1등한테 붙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1등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1등이고 미국, 일본이 영국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꾸 러시아 쪽으로 붙으니까 영국이 이거 일본한테 차라리 먹으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가 그 당시에 세계 구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나오죠. 영국이 일본 떠받치는 거. 일본이 그때 해군 군함을 그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겼는데 아까 요동반도 뺏었다고 그랬죠. 러시아가 얄마이가 내놔. 네가 무슨 요동반도를 갔니? 그래서 일본이 정말 분하게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른 놈이 그거 너 가지면 안 된다고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뺏기고서 일본이 10년 동안 외교 정책의 와신 상담입니다. 아까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장교 100명이 그렇게 자살하고 국민들 눈물로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복수하고 만다. 그게 1895년에 청일전쟁 이기고서도 그렇게 김샜던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를 깨버리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때 영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에. 원래 영국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가 저쪽 극동에 오니까 거기까지 와서 영국이 막기 힘드니까 일본한테 네가 좀 막아달라 해가지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일본 외교의 대승리죠. 그때 일본의 어떤 작가가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은 것은 두꺼비가 달림하고 결혼한 것이라 같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약소국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에 해당되는 영국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승만과 미국의 동맹이 그겁니다. 바로 1902년에 영일동맹을 딱 맺으니까 일본 사람들 무서워요. 영국 배만 사오지 않습니다. 영국 군함 좀 파세요. 돈 버는 거는 다 영국 배 사는데 나머지 상당 부분은 미국 걸 사는 거예요. 왜? 이놈이 결국은 1등 될 거야. 지금은 영국이 1등이지만은 결국은 얘가 1등 될 것 같아.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18년이나 되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몇백 명이나 넘는 나라에서 올보로 보고 있느냐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자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시대는 앞으로 100년 가죠. 우리나라 이거 통일하면은 정말 괜찮은 나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계 12등짜리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남한은 종합국력 세계 1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등 노릇을 못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뛸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 좀 편하게 살라고. 거기 복잡한 이유 되는 거 웃기는 겁니다. 편하게 살라고. 통일되면은 우리 오늘 이 세미나 마치고 저녁은 금강산 가서 놀다 와도 됩니다. 통일됐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만주까지 갔다 오면 됩니다. 만주 내가 8월 달에 한번 갔는데 밤에 난로 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컨보다 100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통일이 되는데 왜 통일이 안 될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그거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힘이 너무 세요. 힘센 나라가 옆에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가 외교정책의 기초입니다.
힘이 센 나라의 출현은 막아야 한다. 남한 곱하기 북한에 보세요.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 이거 폭발합니다. 자본주의 폭발입니다. 그 제가 어떤 사람 통일하면은 북한이 몇 퍼센트 성장하고 한국이 몇 퍼센트 성장한다는 거를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캘큘레이터로 그냥 탁상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되고 10년 만에 경제력이 영국 경제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5등. 남한하고 북한하고 오늘 통일하면 인구는 독일 인구입니다.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은 북한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장을 할 테니까 그래서 10년 성장을 하면은 경제력이 영국입니다.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영국의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이 그때도 너는 내 편이야. 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자기 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계 강대국 되는 겁니다. 세계 5등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도 한번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영원히 꼬마로 사는 겁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반대하죠. 지정학적으로. 중국 사람들 말이죠. 지정학 외에다가 지금 제가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게 국제정치의 권력 정치론입니다. 파워 폴리틱스. 이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 일본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힘세면은 그거 골치 아파. 그래서 아까 일본이 다 같은지 반쪽씩이라도 같은지죠. 근데 지금 반쪽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망치.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는 자기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지금 망치도 부러져 있고 단도도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각각 세계 2등, 3등짜리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요? 보니까 미국이 이걸 통일시킬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 미국은 한반도 통일한데도 미국 괴로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그 마음을 자극하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거 중국이 점점 힘세지면서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네 이거. 그 조그만 놈이 정말 나를 못 살게 짜증나게 만드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통일입니다. 정말 짜증나게 하는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힘 좀 세졌다고 맞짱 뜨는 중국 문제 해결, 그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되면은 그 문제가 북한 문제 없어지죠.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네 뒤통수에 있는 망치와 같다 그랬는데 미국이 얘를 통일시켜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를 미국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또 하죠. 미국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자동으로 네 편이니? 그거는 3,000년짜리 국제정치학 진리입니다.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궁극적으로 미국 편이 됩니다. 왜? 중국이 무섭잖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힘을 빌리는 게 살 길이거든요. 월맹이 그랬습니다. 월맹이 공산 통일을 했는데 중국이 무섭거든. 제까닥 미국 편이 되잖아요. 1975년에 월남이 공산 통일했는데 79년에 중국이 월남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월남을 아주 한껏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야, 중국군 일로 가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쏴. 중국은 아주 정말 그 전쟁에서 아주 망신당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다 주는데 월맹군한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정말 아무 사인도 하지 않는데 거의 군사동맹국 수준의 친구가 된 것이죠. 왜? 중국이 세지면서 무서우니까 월남은 당연히 미국 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교수님 어느 나라가 전쟁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90% 정답입니다. 붙어있는 나라가 하는 거야. 지구에 있는 전쟁을 다 꺼내가지고 보니까 90%가 붙어있는 나라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해군력이 센 나라. 일본, 영국, 미국이 한 전쟁이 나머지 10%예요. 다른 나라 가서 한 전쟁이. 그러면 이 역사를 대입하면은
우리나라와 전쟁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붙어 있으니까. 지금 북한 빼면은, 통일되면은. 근데 그 나라한테 붙어야 된다고 이러는, 참 말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강대국한테 붙으면 나라 땅을 뺏깁니다. 원래 약한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형 나 좀 살려줘. 그럼 땅 뺏기는 거예요. 그래 내 너 살려줄게. 멀리 있는 나라는 이 건을 지 땅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은 여기 와 있는데 이걸 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붙들죠 어떤 때는. 그런데 중국은 만약 우리가 일본이 무서우니까 우리 좀 도와줘요 그러면 중국은 와서 안 갑니다. 짓거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못돼 먹은 나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근데 그러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진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도와줄 나라가 누구냐? 그럼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 그도 좀 점잖은 나라가 누구냐? 종교자유도 주고 자유주의도 주고 뭐 가까다 맞짱 떠도 그래 에이, 참고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동맹국이고. 아니 미국이 우리랑 동맹이면 우리가 의무를 가진 겁니다. 동맹이잖아요. 동맹이 뭡니까? 공통의 적과 함께 싸우자는 약속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고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중간이야 그러면은 동맹의 룰을 배반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면은 균형자를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이 동맹을 관둘 생각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동맹 관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균형자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라야지 균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균형을 해요? 중국이 나를 믿겠습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거 끊어 먼저. 중국은 먼저 그럴 겁니다.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서 무슨 나랑 균형이야? 미국은 넌 나랑 동맹 맺었는데 어떻게 네가 균형을 쓰니? 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야?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도 동맹을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힘이 셀 것. 그래야지 균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힘도 안 세고 미국과 동맹인데 균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뭐 고종의 국제정착이죠. 그 정도면은. 그 뭐 책에 다 나오고 뭐 저도 논문으로 한두 번 쓴 거 아니고 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거를 엘리트들이 모릅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한국 소중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통일시키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미국하고 같은 편하면은 미국은 세계 챔피언을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 바퀴하고 축을 연결하는 핀이 린치핀이에요. 미국 외교 정책의 린치핀이다.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준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잘해.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삐딱하게 나가면은 근데 강대국은 말이죠. 삐딱하게 나가면 팹니다. 미국은 말이죠. 뒤에서 때리잖아요. 앞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근데 그러면 가서 팹니다. 그게 강대국이죠. 그래서 국제정치 쉬워요. 약한 나라와 힘센 나라가 싸우면 힘센 나라가 이긴다가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맞짱 떴는데 트럼프가 졌대요. 그런 거 없어요. 국제정치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정도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실수했죠.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김정은이는 미국하고 맞짱 뜨려면 옆에 몇 명 데리고 가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뭐 한국도 어떤 때 북한 편 드니까 뭐 그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 갑자기 혼자 떨렁 링 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올라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중국, 러시아 데리고 갔어야죠.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 한국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 한국은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될 거래요. 그 자기는 궁금한 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대요.
한국이 통일됐는데 왜 만주가 궁금한가? 그게 국제정치학적 질문입니다. 왜? 센 나라가 생기면은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만주에서, 즉 고구려 땅에서. 그런데 이분이 예측하기를 2040년에 만주는 한국 땅이 될 것 같아라고 예측했습니다. 저 사람의 예측은 한국이 무지하게 셀 것이기 때문이라는 요소도 하나 있는데, 그때쯤 가면 중국은 질이 멸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국제정치의 구조상 미국이 중국이 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쪼개놓을 거예요. 중국은 지금 뭐가 딜레마냐 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더 독재가 심해지냐. 예, 나라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국민 중에서 죽어라 말 더 안 듣는 국민이 위구르, 티베트, 대만은 뭐 아니지만 홍콩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주면 독립해요. 그거 풀어주면 독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데 더 찍어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운명은 뭔지 아세요? 그러다 폭발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소득 2만 불 된 나라를 국민을 찍어 누를 수 있어요? 10,000불 이상 되면 못 찍어 누릅니다. 그건 이 세계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그 세계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거의. 그런데 중국이 민주주의를 할 만큼 경제가 발전했는데, 민주주의 하다 보면 위구르가 나 독립할 거예요. 티베트가 나도 독립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 광동성이 나도 독립. 그럼 중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하고서 찍어 누르는데, 그 힘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미국은 그걸 떼어내려고 대만한테도 너 무기도 대주고, 위구르한테 폭탄 대주고, 티베트한테도 가서 뭐 해주고, 티베트 지도자 미국에 방문시켜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만주는 2040년이면 한국이 땅이 되는데, 그때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도 예측을 다 한 거가 다 맞아서 저 사람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저 사람이 또 재미있는 예측했어요. 2040년이면 내가 95세인데 95세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내가 서울 가서 내 예측이 맞았다는 걸 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2040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 되시는 줄 아세요? 120으로 칩니다. 120. 내가 그 황우석 교수 한참 연구 잘할 때 그때 들은 얘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병 걸리면 돼지간 뛰어닮으면 됩니다. 심장 뛰어닮으면 됩니다. 위, 콩팥 다 뛰어닮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돼지가 한 마리에 5억이랍니다. 그걸 지금 미국 기른대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나면은 가서 그냥 새 거로 가르치면 새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2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2040년에 자기가 95니까 아직도 평균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건 여담이고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줄 똑바로 쓰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무역전쟁 하는데, 지금 미국도 아프죠. 싼 물건을 안 사가는 거가 되니까, 중국 너 임마 이거 10만 원에 파는데 15만 원이 맞아 라고 막 난리치는데, 15만 원에 사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자기 물건이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우리 거 12만 원에 사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13만 원에 팔게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중국 거 수입 안 하는데 대체물로 우리 걸 수입해 주면은 그 덕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잘못 쓰면은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중국이 얻어맞는데 우리도 같이 맞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죠. 쭉 이제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통일하면은 이만한 나라가 됩니다. 만주 다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 거 되니까.
뭐 이 정도 돼야지 숨 드시고 살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너무 좁아요. 좁습니다. 쭉 보시고 뭐 중국이 여러 군데서 이제 못된 짓 하는 것들입니다. 못된 짓 하는 건 미국이 다 막고 있습니다. 가서 요 며칠 전에도 이 무지막지하게 큰 군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중국이 막 분노해가지고 분노하면 어떡합니까? 힘이 얘가 더 센데. 이런 거 다 보시고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까지 미국 편입니다. 지금 저 남진해에서 중국이 뭐 못되게 오는 걸 미국이 가서 제어를 하는데 영국 군함, 프랑스 군함이 와서 같이 합니다. 호주 비행기도 같이 날고. 영국 군함, 프랑스 군함 왔다는 그 뉴스죠. 이제 티베트 독립하려는데 미국이 티베트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 줍니다. 여기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홍콩이 독립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거 독립시켜 주시지. 홍콩은 중국의 진주입니다. 이거 영국이 정말 100년 동안 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조약을 맺을 때 100년 후에 반환한다고 해서 반환한 겁니다. 영국이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못 살겠거든. 그래서 매일 지금 독립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중국 나라들 못 살게 구우면 안 돼 하는 훈련. 이거 일주일도 안 된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 쭉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뭐 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중국몽을 깨라. 뭐 우리나라 그 기자들 논소년들이 많이 얘기했죠. 또 우리 그 안보수석했던 사람은 중국이 본래 그런 나라다 몰랐냐. 중국 가가지고 정말 가짜 승전일. 중국이 무슨 승전을 했습니까? 미국이 승전을 한 것이죠. 중국은 뭐 오히려 패전한 나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손 흔들어 줬다고 중국이 우리랑 친해졌나요? 안 친해지죠. 그렇게 친한 대통령이 사드전 갖고 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펄펄 뛰어요?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무기인데. 친해졌으면 사드 정도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다 증명이 됐죠, 최근에. 중국은 통일의 우군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래봤자,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외교를 잘못한 거죠. 줄을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미국이 좋은 무기들 만든 얘기들 쭉 다 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경우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된 얘기들, 우리나라 소설가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환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이 지환이 된다고 소설가가 중국 가서 1년 살고 와서 소설을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넘어갈게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G2라는 용어는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G2라는 말 우리나라만 씁니다. 무슨 G2예요,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힘이. 그래서 여기 박철희 교수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도 안 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어떤 그 몽상에 사로잡혀서 미국은 왜 그런지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많죠. 그 반미주의자. 근데 반미주의의 특기가 뭡니까? 애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또 특기가 있죠.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중국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고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그 기자가 질문해요. 교수님,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글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그거 쉬워요. 내가 곧 써드릴게.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쉬워요? 라고 거꾸로 반문합니다. 그 기자, 자네는 말이지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더 위에 있는데 미국은 3% 성장하고 중국은 7% 성장하니까 한 30년 후에는 그게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이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네가 모르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지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전쟁에 지지 않은 채로 2등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가만 놔뒀다가 얘가 힘이 나랑 비슷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힘들게 싸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약할 때 쉽게 싸워 이길 때 싸울까요? 지금 돈 갖고 싸우잖아요. 주먹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하고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2등이 된 거거든요. 소련은 미국하고 경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깨는데 60년, 70년 걸린 거예요. 60년은 아니죠. 45년부터 90년이니까 한 40몇 년 걸렸네요. 중국은 미국하고 얽혀 있습니다. 돈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만큼 2등 만들어준 거예요. 이번 펜스가 제2의 냉전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25년 동안 너를 키워줬는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안 되겠구만 이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쉽게 2등으로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런 얼마 전에 그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졌다. 석유를 막 쓰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전부 다 트럭으로 자동차 바꿉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기차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죠? 세계에서 차 제일 많이 타는 나라가 기름 펑펑 먹는 트럭으로 차를 바꾸는데 우리는 기름을 가장 조금 먹는 전기차를 만든다. 어디다 쓰려고.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미국은 저절로 1등이다라는 책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책을 썼는데 그게 며칠 있다 한국말로 또 나오는데 저절로 1등이 되도록 만든 요인 해갖고 석유 얘기를 쓴 책이 나옵니다. 한 달 이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중국이 말이죠. 하나만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나라고 그랬죠. 애를 35년 동안. 그래서 밑에가 없어요. 중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40대입니다. 40대. 사람 수로 제일 많은 게 40대가 제일 많은 나라는 문제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40대가 돈도 잘 벌고 몸도 튼튼하고 그 나라의 득표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보면은 그 40대가 70대가 됩니다. 위로 다 올라가는데 밑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중국은 아직도 가난한 나라니까.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저렇게 노령화가 됐는데 부자가 된 후에 노령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미국 교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일본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후에 늙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게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구나. 그런데 중국 너는 가난한 채로 늙으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버스타트 교수가 자기는 국제정치학이나 경제학, 군사학은 모르지만 나의 학문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특기가 있다. 나보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는 비참하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쓴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백인이 애를 제일 많이 낳습니다. 백인 여자가 제일 많이 낳아요. 두 번째, 그냥 들어가죠. 미국에. 그냥 들어오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다 받지 않고 똘똘한 놈만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요새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옛날은 다 받았는데 요새는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와. 그게 지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죠. 그래서 미국이 인구 통계학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지금이 중국의 최번성기입니다. 2030년에 중국은 어떤 운명이 될까를 에버스타트 교수가 말한 거를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강의를 끝내겠는데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 2명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2.5명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의 젊은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 모셔야 합니다. 통계학 점. 어떻게? 나라가? 그럼 세금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은 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심한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